시계열 모델링이나 예측에 대한 방법론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통계적 방법은 이번 장에서 다루기로 했고, 이제 머신러닝 방법은 이제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방법도 간단히 소개되고 있던데, 이게 15장에 있더라고요. 좀 이제 디테일하게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다소 좀 부족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딥러닝 책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이제 통계적인 방법에 대한 그 시계열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갖다가 다룰 예정이고요. 이 통계적인 방법은 여전히 이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을 어, 그, 이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이제 매우 작은 데이터, 이제 뭐 3년간의 월별 데이터라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3년간의 월별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1년에 12개월씩 해서 총 36개 정도의 데이터인데 이런 이제 데이터들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로는 이제 패턴이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어, 그, 그 통계 방법을 갖다 사용하는 게 유용하고 어, 그리고 이 통계적인 방법이 최근에 그 M 컴페티션이라고 스피로스 마크리다키스라는 분이 만든 시계열 예측 대회에서 몇 번의 우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 마크리다키스 시계열 대회가 뭔지 제가 좀 약간 찾아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한 6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6번 정도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이제 그 주식의 미국의 주식 데이터를 사용했고 그리고 ETF 데이터를 사용해서 뭐 시계를 예측하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그 주식 외의 데이터를 다루기도 하였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네, 여기 예전에 우리 잠깐 보긴 했었거든요. M6 네, 기억나시나요? 우성님 네,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잠깐 봤었는데 안 나시나요? 파워포인트 뭐 소개도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네, 논문 발표자료만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 정리가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그 사이트가 제가 나중에 공유드릴 텐데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거기 있는 발표자들 좀 상 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상 받고 이렇게 발표한 거. 그거 좀 그거를 이제 스터디 시간에 보면 어떨까라고 하다가 이제 딱 그때 보던 책이 너무 빡세가지고 보다가 말았는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책 끝나면 그때 이제 거기 있는 자료들을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들거든요. 한번 제가 공유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번 주 내용이 이제 시계열의 구성 요소를 갖다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시계열을 갖다 분석하기 위해서 디컴포지션 메서드를 사용했다는 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스테이셔너리티라는 정상성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 그래서 특히 그 클래식한 통계 접근 방식인 지수평활법, 그 익스포넨셜 스무딩 방법하고 아리마 모델도 역시 소개를 해주고 습니다 순서는 시계열 분해를 갖다가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을 갖다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시계열의 스테이셔너리 테스트하는 방법,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에 스테이너리 상태로 바꿔주는 정상성 커렉션 방법들, 그리고 익스포넨셜 스무딩 메서드를 활용한 시계열 모델링, 뭐 예측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리마 클래스 모델을 이용한 시계열 모델 예측, 그리고 아리마가 이제 무슨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오토 아리마라고 해서 이제 파라미터 설정하고 베스트 아리마 여러 종류의 아리마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아리마를 찾기 위해서 오토 아리마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이제 시계열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그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시계열에는 여러 구성 요소로 나누어져서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여러 구성 요소로 나누어서 그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이렇게 여러 구성 요소로 나누게 되면은 앞으로 그 어떤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때 사용하는 모델링이 이제 좀, 그러니까 모델링 할 때 좀 더 이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제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시계열 데이터에서 이제 추세라는 게 있어요. 트렌드. 이제 그 시간이 지나거나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데이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을 이 추세라고 하는데 이 추세를 갖다가 시계열 데이터에서 제거를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그 스테이셔너리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뒤쪽에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야 예측이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추가해서 이제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추세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쓸 수 있는지를 갖다 알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이제 여기 시계열의 정상성이라는 거, 스테이셔너리티라는 게 뭔지 이제 좀 그 정의를 먼저 하고 넘어가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 갖고 있는 평균과 공분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셔너리한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통계적 특성이 않는다는 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이 이 정상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논 스테이셔너리 상태에서는 이제 그 데이터가 예측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모델링이 어렵다는 것이 그 내용이고요. 결론은 정확하게 예측하려면 정상적인 상태로 바꿔야 된다. 라고 이제 책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뒤에서 근데 비정상성인 데이터도 이제 그 예측하는 방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여기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시계열의 모델링의 전제 조건인 그 스테이셔너리를 갖다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트렌드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트렌드하고 시즈널리티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여기선 트렌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트렌드를 갖다 분리해서 이제 나머지 패턴들을 갖다가 정확히 예측한 다음에 다시 그 추세를 추가해서 정교한 예측을 한다라는 것이 위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계열의 구성 요소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 이제 체계적인 요소와 비체계적인 요소로 나뉠 수 있는데 체계적인 요소는 그 시계열 데이터의 일관성이 있고 그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시계열 데이터를 갖다 이 체계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은 여기 레벨이 있고 그 레벨이라는 것은 시계열 데이터의 평균값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계열 데이터의 이제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연속적인 변화의 값이라는 것을 말하고 시계열의 기울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 예를 들어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시계열의 일반적인 방향을 갖다가 그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 시즈널리티는 그 계절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계절이라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제 사실 이게 뭐 일주일도 계절이 될 수 있고 그 한 달이 계절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어쩐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어 단기 사이클로 이제 어떤 평균에서 벗어나는 행동, 규칙적인 패턴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이제 말하는 것을 이제 시즈널리티라고 합니다. 이제 비체계적인 요소는 이제 직접적으로 모델링이 불가능하고 설명되지 않은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머신러닝에서 많이 다뤘던 그 에러 텀, 노이즈 텀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여기서 노이즈는 그 시계열에서 임의의 변동, 그러니까 이제 그 불규칙적인 변동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수준, 레벨과 트렌드, 시즈널리티를 그 시계열 데이터에서 제거를 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노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인 요소와 비체계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제 각각으로 이제 수준, 트렌드, 그 시즈널리티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 시계열 분해 방식을 사용하는데 시계열 분해 방식에도 역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제 갑번 모델이라고 하는 어디티브 모델이 있고 그리고 그 승법 모델이라고 하는 멀티플리케이티브 모델이 있는데 갑번 모델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수준, 레벨, 트렌드, 시즈널리티, 노이즈를 갖다가 모두 다 더하는 형태고요.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제 현형 이제 일정하게 변화가 관찰이 되기 때문에 선형 모델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그러니까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한 경향성은 선형적으로 변하고 선형 변환이 직선 형태고요. 그 시즈널리티는 선형적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도 변동의 이제 진폭, 주기와 진폭이 일정한 사이클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건 뒤에서 그림으로 하면 설명을 드릴 거고, 그 승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준, 트렌드, 시즈널리티, 노이즈를 갖다 좀 더 곱해서 이제 만든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승법 모델을 이제 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제곱 이상의 텀처럼 이제 비선형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어, 이제 저희가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산을 하는 걸 갖다 저희들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상상하실 수 있듯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의 변화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곡선형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그 곡선형으로 나타낸다고 하고, 그 계절성은 이제 주기와 진폭이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사이클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제 그 예시 모델을 이 책에서 나오는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제 왼쪽에 이제 Y축에 있는 트렌드가 어디티브일 때, 시즈널리티가 역시 어디티브이면, 이렇게 여기 가운데 보시는 직선처럼 트렌드는 증가하는 방향을 갖고 있고, 요 연두색처럼 이제 진폭은 일정하고, 여기 이제 삼각형, 이제 여기 톱니처럼 거의 주기가 일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트렌드가 어디티브이고 시즈널리티가 멀티플리케이티브라고 한다면 추세는 직선이지만 이렇게 트렌드 죄송합니다. 시즈널리티는 이제 변한다는 것인데 그 진폭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기도 변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제 트렌드가 멀티플리케이티브고 시즈널리티가 어디티브라고 하면은 트렌드 같은 경우 추세는 이제 곡선으로 나타날 것이고 이제 시즈널리티는 어디티브이기 때문에 이제 진폭이 일정한 형태로 이렇게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멀티플리케이티브이고 시즈널리티가 멀티플리케이티브일 때는 이제 그 트렌드가 곡선이고 이제 그 시즈널리티 이 변동폭은 이제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점점점 감소하는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저희들이 승법 모델을 갖다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로그 함수 아니 이제 어떤 제곱 함수를 하려면 뭐 우리가 미분 처리나 뭐 다른 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희 책에서는 이제 승법 모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로가메트릭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승법 모델을 합법 모델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기다 로그를 갖다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제
타임 시즈널리티, 레지듀얼, 잔차 이게 노이즈인데요. 이게 이렇게 그 더 각본 모델 형태로 이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책에서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스테이셔너리 정상적인 상태를 갖다 만족시키는 조건이 등분선성과 이제 그 리니어 선형성이라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통계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사실 그렇게 그 우석 책임님의 설명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런 설명까지 포함이 돼 있으면은 좀 더 좋은 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가 설명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계속 진행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이번에 요그 T분의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을 갖다가 수행하는 방법을 이제 나스닥 데이터 링크에서 다운로드한 그 월간 미국 실업률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실습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이걸 갖다 실습을 진행해서 한 반 정도는 이제 나스닥 데이터 링크에서 다운로드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질문을 해놓고 지금 메일이 왔던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월간 미국 신용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그 실습을 하는 내용을 갖다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 앞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이제 그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해 준 내용이고 그 이제 그 실습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라이브러리와 이제 여기 스트림 번호 API 키를 갖다가 넣었을 때 저는 여기 땡땡을 갖다 쳐놓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다 나스닥 데이터 링크 API 컴피그 API 키를 갖다가 작성하게 받아서 넣어주면 이제 그 나스닥 데이터를 갖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스닥 데이터 링크 겟을 사용해서 이제 프레드 여기 이제 미국 실업률 데이터 요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9년까지 데이터를 갖다 받을 거고 이제 이제 컬럼 여기 데이터가 이제 밸류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해당 데이터가 이제 미국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로 여기서 책에서 이제 unemployed rate라는 걸로 이제 컬럼을 갖다 리네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직접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인덱스 데이터가 나와 있고 이제 컬럼에 unemployed rate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월별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1일자의 날짜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각 이제 시즈널리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이렇게 시번에 사용하신 라인 플랫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게 12개월치로 나눠서 이제 이열리 그러니까 이제 연별로 시즈널리티를 갖다 확인하는 이제 그 함수를 갖다가 아까 확인하는 플랫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BS 보시면 제가 왜 마이너스 안 먹지? 아, 승준님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2011년 쭉쭉쭉 2019년까지 비슷한 그 트렌드를 보이고 그리고 이 시즈널리티 이제 단기 주기 변동성을 갖다가 보이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2010년 이후 19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불규칙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2020년 데이터하고 2021년 데이터를 그려보니 이렇게 2022년 데이터가 이제 해당 계절성을 갖다 따지지 않고 이렇게 시즈널리티가 없이 갑자기 이렇게 시험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2021년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2022년 데이터는 1월 달 단 한 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까지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고 이제 어 그러면 이 데이터를 이제
이동 평균과 이동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갖다 사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이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이동 평균 그 전체 아까 전에 그 나눠서 그렸던 그래프를 이렇게 합쳐서 그린 건데 사실 여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건 사실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게 2010년 여기 파란색 선이 끝이점이 2011년 시작점하고 동일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전체적으로 펴서 그린 그래프는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바로 월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서 그리면은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맞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unemployed rate를 이제 바꾸게 됐을 때 롤링 그 12개월에 롤링 그 이동 평균을 갖다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제 거의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동 평균 롤링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그 12월 큰 편차가 보이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그 변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 이제 이제 하여튼 그래프 트렌드하고 시널리티가 이제 거의 선형 리니어하다는 테이토를 갖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고요. 이렇게 이동 평균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이동 평균 데이터에는 그 어디티브 이제 그 가법 모델을 갖다가 가법 디컴포지션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시그널 디컴포지션을 이제 어디티블 모델을 갖다가 사용해서 할 텐데 이제 그, 어, 여기 어디죠? 그, 그 어떤 라이브러리 이름 까먹었네. 잠시만요. 어, 아 여기 스태츠 모델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보게 되면 여기 시즈널 디컴포즈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다가 예측하고 아니 시즈널 디컴포지션을 하고 싶은 데이터를 넣고 이제 그 모델을 가품 모델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제 여기 메서드 체인인 형식으로 이거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각각의 각각의 메서드들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걸 갖다 이제 체인으로 여기 새롭게 묶었는데요. 아무튼 이요그 디컴버션 에서 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시드럴 디컴포즈 프로스테 그러다 플러스를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트렌드, 시즈널리티 그리고 레지듀얼, 노이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법 디컴포지션으로 이제 트렌드 이 분해된 내용을 갖다 확인해 보면 저 추세는 점점 이제 리니어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장기적인 주기 패턴은 이렇게 좀 일정한 변동처럼 보이듯이 이제 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차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요 첫 번째, 여기 앞쪽에 그 0.25 이상으로 위로 가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서 아직 시즈널리티가 제대로 분해가 안 됐다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분해는 잘 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디컴포지션이 잘 됐다는 것은 이제 방금처럼 이제 여기 노이즈가 이제 좀 규칙성이 없이 이제 무자비하게 나오고 이제 일정한 속으로 나와야지 이제 디컴포지 잘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책에서 또 이제 참고 사항으로 한 가지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시즈널 디컴포지션의 숫자 배열을 사용할 때는 관측값의 주기를 명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음, 여기는 안 돼 있네요. 아무튼
이제 이 자체가 이제 그 시즈널리티를 그 주기 시즈널리티 주기를 갖다가 이제 그 보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줘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판다스 시리즈 객체를 같은 사용할 경우에는 이 주기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판다스 자체가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인데스 정보를 갖다가 사용해서 이제 주기 정보를 자동으로 그 추론할 수가 있다고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주기성을 파악을 갖다가 그 할 수 판다스 자체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설명이 뭐가 또 한 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시계열 데이터에서 결측값이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시기 처음이나 끝에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제 그 정확한 추세나 잔차를 노이즈를 갖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엑스트라폴레이트 트렌드라는 그 인수에 프리퀀트라는 그로 지정을 해주면 이제 그, 이 여기 위에서 주기를 바탕으로 트렌드를 갖다가 외삽을 할 수가 있답니다. 해당 데이터 값을 갖다가 삽입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측된 값으로. 그래서 처음이나 끝부분에 결측된 값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여기 그래서 책에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잘 사용이 되나 하면서 앞에 처음과 끝에 결집값을 만들어 놓고 요 시즈널 디컴포지션에다가 여기 매개 변수를 프리퀀트라고 이제 표현해 놓고 처리했더니 에러가 났습니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중에 한번 그 혹시나 또 이제 한번 하여튼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방금 코드들이 동작했는 내용들은 위에 코드들이 동작했는 내용들은 여기 다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데스모어라고 해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갖다 발전시켜서 또 다른 내용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제 시즈널 디컴포지션의 단점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그 실행했던 시즈널 디컴포지션의 단점은 이것이 이제 센터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그 트렌드를 갖다 추정을 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시계열의 처음과 끝에서 추세와 단차값이 누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갖다 확인하게 되면 이 트렌드에서 이 앞부분의 데이터와 끝부분의 데이터는 이제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 중앙 이동 평균이라는 것은 자기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몇 개, 뒤로 몇 개 해서 이제 이동 평균을 갖다 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일부가 데이터가 앞부분의 데이터가 없을 경우 혹은 끝부분의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이제 그 트렌드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 디컴비션을 아까 전에 프리퀀시를 갖다가 이제 지정해 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패턴이 매년 반복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이 시즈널 패턴이 이제 사실 시즌널 패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이제 그래도 장기 시계열에서는 지나치게 이제 강한 가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선이 아까 트렌드가 이제 과도하게 스무딩 돼서 이제 급격한 변동이나 돌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코로나 사태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뭐 금융위기든 이런 이제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은 이렇게 시즈널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웃라이어의 이제 이상치에 취약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즈널 디컴포지션의 단점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국부얘기 Locally Estimated Scatter Plot Smooth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그 STL 디컨버션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비선형 관계를 갖다 추정하는 방법이고 이게 STL 디컨버션이 시즈널 트렌드 디컨버션 유징 LOESS 요거 그 얘기 이걸 갖다가 했다는 그 약자고 요거의 장점은 이제 이 위에서는 이렇게 계절성이 좀 시즈널 디컨버션은 계절성이 취약했는데 STL 같은 경우에는 계절성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월별, 분기별로 제한되는 경우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계절성을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트렌드에 스무드니스를 갖다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갖다가 STS 기능도 제공한다. 그리고 그 계절성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 그리고 사정 변화 속도는 사용자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치에 강화하다. 그 트렌드와 시즈널리티를 이제 이상치, 아무튼 이상치에 강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도 항상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않듯이 STL도 이런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요 영업일과 달력 변동을 자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이 2월 달은 28일로 짧고 이제 3월 달은 30일로 돼 있고 4월 달은 30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달력에 의한 변동, 영업일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을 갖다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요 SL 디스컴포지션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다중 계절성을 갖다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2월달 짧은 달이 발생하던가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 다중 계절 추세분의 MSTL이라는 방법을 갖다 사용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 STL 방법도 이제 실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STL 데이터에다가 역시 스테이트먼트를 제공하는 STL 함수에 예측 분해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고 이제 핏을 하게 되면은 이제 트렌드와 시즈널리티 그리고 레지듀얼이 이제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단순 시즈널리티 컨버지션과 이제 STL 방법을 갖다가 비교해 두면 여기가 예, 되네. 그, 이제 시즈널 디컨버션은 여기 앞에 트렌드에서 앞쪽과 뒤쪽에 왜냐하면 중앙 이동 평균을 중앙 어, 평균을 갖다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없고 하지만 STL 같은 경우는 있다는 거 그 차이를 갖다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차이점은 여기 사실 이게 미세하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각 달의 초반에 계절적인 요소가 시간에 따라 지남에 따라서 천천히 변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STL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시즈널의 인수값을 기본값으로 이제 STL은 갖고 있지만 이제 더 큰 값을 갖다 사용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시즌을 치즐로 했다는 것은 이제 일주일 주기로 이제 주기가 시즈널티가 일주일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즈널티 추정이 거의 좀 어렵다고 해서 큰 걸 갖다 사용한다고 하고 결국에는 요 시즈널이라는 인수를 매개 변수를 작은 값을 사용했을 때 계절성 그러니까 이제 주기 패턴을 갖다 더 민감하게 감지하지만 변동성이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큰 값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계절성이 더 큰 게 보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계절성 컴퓨터를 만들어주고 이제 작은 변동들이 이제 잔차로 그러니까 노이즈로 이제 보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이제 이게 주기적인 패턴들이 이제 더 큰 값을 갖다 사용했을 때 이제 이것들은 이게 시즈널리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내집들로 넘어간다는 뜻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코드에 여기 저희는 이제 위쪽에 STL에다가 CG를 어디였어? 여기다가 매개 변수 시즈널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아래서 보다시피 STL 여기 시즈널 매개 변수에다가 이제 13이나 7 뭐 아니면 30, 24 뭐 이렇게 적게 되면은 이제 시즈널 인수를 갖다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TL의 분석의 방법으로, 아니, 분석의 장점으로 이상치에 대해서 높은 로버트니스를 갖다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어, 그, 로버트니스 인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STL 안에 로버트니스 있다고 하는데, 어, 그, 그, 여기다가 가중치를 줘서, 이제, 그, 이제, 이제 어, 가, 이제
이상치의 간단한 추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이상치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이제 그 설계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로버스트를 갖다 추로로 놔두고 시드널을 세븐으로 그 7로 놔두게 되면 이제 제가 그 예시를 줬는데 요 예시 데이터에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15, 20 이렇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그 이제 그 튀는 경우 트렌드는 일정하지만 시즈널에서 여기 15, 20에 대해 이제 거의 반응하지 않, 아, 20을 그 시즈널리티로 이제 판단을 하고 이렇게 그 변동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레지듀얼에서는 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8에서 거의 변하는 내용들이 15나 20이 튀는 내용들을 이제 아웃라이어로, 이 15 같은 경우는 아웃라이어로 본 것 같은데 20은 아웃라이어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가 그 해당의 일부가 이제 그 레지듀얼로 넘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 그 로버스트라는 그 인수 그 매개 변수의 매개 변수로 이제 그 디커버리션 메소드가 STL 디커버리션 메소드가 그 좀 그 이성체 경관하게 만들 수 있는 를 갖다가 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 로버스트니스 그 STL과 이제 로버스트의 그 인수를 갖다가 펄스와 추루를 갖다가 놔뒀을 때 그 트렌드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코드는 그 설명 안 하고 넘어갔고요. 아무튼 로버스트를 추루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즈널이 이렇게 겨우 막 앞쪽에서 좀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여기 이제 아마 그, 이상치에 대해서 이제 그 로버스트 강건하기 때문에 그걸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가 더 선명하게 늘어나는 것을 크기가 더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이 여기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요 아웃라이어들 만약 레지듀얼이 발생하는 이제 여기 툭툭 튀는 아웃라이어들을 이제 이제 그, 어, 검출하기 위해서 뭐 이제 캐치라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계절성 시즈널리티 분해 방법은 이제 그, 그 C7라는 RMI C7 분해도 있고요. 그리고 X11 분해도 있고 호드릭스 플리스카 필터를 갖다가 따고 있는데 요 호드릭스 플리스카 필터는 예전에 저희 민우 씨께서 저희 민우님께서 저희 우리 어디고 워크숍 갔을 때 저희 주식 데이터 막 변동성이 너무 크고 뭐 트렌드가 껴있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적용해 본 적이 있고요. 그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호드리스 프리스카 필터가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프리스카 필터는 이제 그 시즈널티 분해 방법은 아닌데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스무딩하는 기술이고요. 이것은 그, 그, 그 장기 추세와 이제 단기 변동을 갖다 나누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로 거시경제학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아마 민우님께서 잘 아셨나 봅니다. 민우님께서 경제학 교수셔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호드릭 프리스카 필터로 이제 추세를 갖다가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단기적인 주기 변동과 그리고 트렌드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네. 일단은 빨리 진행할게요. 6.2절에서는 이제 그, 타임시리 시계열 데이터의 스테이셔너리,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상성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갖다 소개시켜주고 있고요. 어, 그, 스테이셔너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그 평균 분할 같은 이제 통계적인 속성이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결국에는 스테이셔너리한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추세와 계절적인 패턴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백색 잡음이 존재하는데 저희들 백색 잡음은 노멀 정규 분포를 갖다 따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평균과 분포 베리에이션 같은 것들이 일정하다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스테이셔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와 계절성은 없지만 주기적인 패턴을 가진 시계열도 여전히 정상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제 순환 주기처럼 경기가 그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확장됐다가 2년간 경기가 참치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4년 동안 경기가 확장되는 이런 그, 어떤 이제 패턴을 갖다가 보이는데 이런 이제 불규칙적인 주기를 가진 그 데이터들도 이제 그 정상성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정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기적인 행동은 보이지만 고정된 주기가 없는 것들을 없는 패턴들을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 정상성에 대해서 여러 정의가 있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주로 그 위크 스테이셔너리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이제 그 위크 스테이셔너리가 하는 조건을 갖다가 몇 가지 또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그 전에 위크 스테이셔너리는 이제 공문상 정산성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스테이셔너리라고 이렇게 같은 말로 이제 했다는 것을 갖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그 약한 적상성이라는 것은 평균이 일정하고 분산이 일정하고 유한하고 일정하고 그리고 동일한 시간 간격의 기간 사이에 공분산이 일정하다. 요 내용 때문에 얘 약한 정상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동일하지 않은 시간 간격에 대해서도 정상성이 유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요 이제 약한 정상성을 가지고 조건이 있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스테이셔너리는 이제 그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델링도 용이하고 이제 예측이 가능해서 예, 그 이제 결측치들을 갖다가 이제 채워 넣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논 스테이셔너리 그 시계열 데이터보다 예측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것이고요. 논 스테이셔너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분산 모델이 잘못이 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 이제 분산이 어느 정도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야 이게 이제 예측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규칙성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통계적인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모델의 적합도도 나빠지고 예측의 성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어, 아무튼 이제 그 예측이 어렵다는 거고요. 어, 하지만 이 스테이셔너리티를 갖다가 이제 시계열의 바람직한 특성이라고 마냥 할 수도 없는 모델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뭔가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할 때 하는 거고 그 유리한 시즈널티 정상성을 갖다가 가진 데이터가 유리한 모델은 이제 오토 아리마나 오토 아리마가 아니라 AR, 알마, 아리마 이런 이제 세 가지 자기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성 유지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거 시계열 디컨버션에 크게 의존한 모델, 익스페리언스 스무딩 메소드나 이제 페이스북의 프로펫 같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어진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가 정상적이어도 특별한 이점을 갖다가 얻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갖다 확인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AR, 아리마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로 커렉션을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딱 의미를 하고 그러면은 이 스테이셔너리를 갖다 테스트하는 방법이 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하는 방법을 갖다 여기 세 개를 갖다가 소개시켜주고 있고 그게 어그먼트 디키플러 ADF 테스트와 이제 그 크바야트 커브스키 크비아트 커브스키 스미트 신 테스트 필립스 스미트 신 테스트가 있고요. 네, KPSS 테스트 그리고 오토 콜리션 펑션 테스트인데 이제 파셜리 하는 PACF와 ACF 플롯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토 콜리션을 갖다가 전체 시차에서 이제 상관관계를 갖다 측정하게 되면 ACF고 이제 특정 시점에 시차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상관관계만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PACF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unemployed rate를 가지고 이제
그 스테이셔너를 갖다 테스트하는 방법을 갖다 주는데 진짜 이게 저희가 여기서 보듯이 이제 트렌드하고 이제 특정 계절성을 갖다가 이 그래프에서 앞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럼 진짜 이게 non 스테이셔너리한지 이제 요 위에 그 세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여기 ADF 테스트는 여기 스탯 모델에서 제공해주는 AD 플러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또 KPSS 테스트는 여기 KPSS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플랫 ACF와 이제 플랫 PACF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되는 건데 여기 AD 플러에다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시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디컴pression 아니 스테이션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오토레그 자동 시차인데 이게 이것도 이제 좀 이제 개념이 중요한데 이제 저희 책에서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단위군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어 아카이캐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언 아까 이게 잘 읽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AIC 기반으로 자동으로 적절한 시차를 선택을 해서 이제 정성성을 갖다가 이제 그 시차를 비교하면서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이제 시차를 갖다가 적절한 시차를 갖다 선택을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차 선택은 수정으로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책에서는 AIC 기반의 시차 선택을 갖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요 세 개만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이제 요 ADF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결과 이렇게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보게 되면 이게 뭐 통계량과 테스트 스태티스크와 p-밸류 뭐 레그 이제 시차 사용된 거 오브저베이션 유즈드 관절된 데이터 개수 그리고 이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요 ADF 테스트는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 ADF 테스트에서 있어야 될 부분들이 여기 귀무가설이 뭔지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귀무가설은 ADF 테스트에서는 시계열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과거 통계 수업에서 배웠듯이 이제 0.05 p-밸류 0.05 미만이면은 귀무가설을 갖다가 기각을 할 수가 있고 0.05 이상이면은 귀무가설을 갖다 채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지금 P값이 지금 0.26으로 0.05보다 크므로 기무가설을 갖다가 채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할 수가 있고 역시 이 p-밸류 말고도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신뢰 구간의 그 이제 데이터들과 비교를 하게 되면, 아니 결과값들과 비교하게 되면 이 값들보다 충분히 크므로 이제 이제 1%, 5%, 10% 유의 수준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갖다 기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비정상적이라는 귀무가설을 갖다가 채택을 했다는 것이고요. 요 KPSS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다른 건데 얘는 귀무가설이 시계열은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보면은 p-밸류가 0.05보다 굉장히 낮으므로 이것은 귀무가설 기각해야 된다는 뜻이고 이때 이제 결국에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데이터가 이제 비정상적이라는 똑같은 결론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책에서 이제 참고로 KPS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 C 값을 갖다가 H0 타입 C 값을 갖다가 정해주게 돼 있는데 이것은 그, 그, 규모가설의 내용을 갖다가 알려주는 건데 이제 H0 규모가설이 이제 단순히 C만 있다면 수준이 정상성, 레벨이 스테이셔너리하다는 규모가설을 갖다 의미하고 CT라면은 트렌드 스테이셔너리, 추세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상성을 테스트하면 되고요. 제가 오늘 아마 마지막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요 ACF 테스트와 ACF 플랫과 PACF 플랫을 갖다가 이제 그려서 정상성을 갖다 테스트하는 방법을 갖다 보여드릴 텐데 이
이 그 시차, 이제 최대 시차 40개 시차를 가지고 40개 그 시간 간격 동안의 데이터들의 그 상관관계를 갖다가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여기 n 레그를 40으로 주고 그 ACF 플랫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과 과거의 그 데이터들과의 관계를 갖다가 여기 쭉쭉쭉 이렇게 그 오토콜레이션을 구해서 그 결과값을 갖다 표현한 것이 여기 그 이제 막대기 선이고,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은 그 5%, 95% 신뢰, 그 유의 수준 5%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95% 신뢰 구간이 여기 나와 있고, 이 파란색 선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그 귀무가설을 갖다가 채택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밖에 있으면 귀무가설을 갖다가 채택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상관관계가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많다. 여기 이제 이, 그, 이 귀무가설이 상관관계 없다는 것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귀무가설이 그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없다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콜렉션은 전 시형 관계에 대해서 그 받는 거고, 여기 파셜 오토 콜렉션은 자기와 그 이제 첫 번째 시차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시차의 관계, 각각의 시차의 관계를 갖다가 오토 콜렉션을 구했는 것이 요 내용이고, 요 지금 이제 결과값에서는 이 그 0번째는 제외를 하고 첫 번째 시차와의 오토 콜렉션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래프에서적인 방법들로도 이제 스테이셔너리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계열 데이터에 어, 그, 제가 설명은 다 드렸고요. 네. 아, 이게 오늘 57분이 돼서 지금 사실 내용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는데, 이 다음 내용은 아마 제가 여기 설명은 제가 좀 어느 정도 잘 해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 뒤에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너무 제가 이 시간이 그 모자라서 일단은 여기 정상성 테스트까지만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거 근데 진짜 저도 오랜만에 봐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좀 이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재밌는데 이게 이 내용, 제가 이해한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해 보고 싶어서 이제 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이게 그 글로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제 나오는 뭐 뭐죠? 저 실험률 이런 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계절성 있고 뭐 이런 경우에는 추세를 좀 맞추는 것 같은데 주식 데이터나 비트코인 데이터는 좀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주식 데이터도 종목에 따라서 뭐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주식 데이터를 맞추기 어려운데, 아까 전에 M 컴페티션이라는 곳에서 M6에서 실제 주식 데이터를 미국의 주식 데이터를 사용했고 ETF 주식 이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좀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놓아오는 그 데이터를 그 M6 그 컴페티션을 보면서 한번. 지난번에 봤을 때는 지난번에 잠깐 일부 몇 개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통계적인 기법이라던가 이런 어, 트레디셔널 기법이 한 뭐 80년대, 90년대 정도까지 통하다가 이제 2000년대 넘어오면서 머신러닝 나오고 이제 아닌가? 머신러닝 더 2010년인가? 아무튼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잘 안 쓰이는 전반 쓰이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식의 설명이 돼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이번 장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 주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10년의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월별 데이터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120개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작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정리 클래스터란 통계 방법들을 갖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이제 그 아리마도 제 뒷장에 나와 있어요. 언제 쓰면 좋을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데이터가 적을 때는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데이터가 그 생각보다 말은 되죠.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데이터가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참고적으로 이거 송태영 씨님께서 이거 알파 이거 0.5가 아니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 0.5 맞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 못하죠. 그 네, 그래프 그릴 때 여기가 아, 0 잘못 코드가 아 역시 0.2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아, 그대로 표현이 됐던 거고 이건 그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표현을 하는 걸 갖다가 나타내는 건데 실질적인 여기 알파 값을 갖다가 확인하게 되면 이제 그 0.5인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제가 계산을 했는데 없어요. 네, 여기 0.9와 0.5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까요? 이제 시간이 돼서 네, 끝까지 못 듣는 게 아무튼 진짜 아쉬운데 다음에 네, 시간이 이거 뭐 나면은